네, 오늘 저희는 빅매치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전 남아공전 앞두고 저희가 콘텐츠를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앞서서 우리가 멕시코전 앞두고도 찍었고 네. 프리뷰 찍었을 때 내용도 상당히 알차고 좋았는데 그 촬영을 하고 나서 또 경기를 보셨잖아요. 그리고 뭐 또 저희 원투펀치 라이브 때도 와서 영훈이 형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한 그림으로 좀 흘러갔다고 보세요? 일단은 큰 틀은 조금 차이는 있었죠. 어, 그게 멕시코 같은 경우가 좀 시스템을 바꿔서 완전히 그냥 덮어씌워 미러전 되게끔 이제 5-2-3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비를 했고,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조금 더 경기가 생각보다는 약간 정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포인트를 잡았던 게 어쨌든 한 명씩 한 명씩 구조를 좀 맞추다 보면 약간 1대1 싸움 경향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참 이렇게 덮어 씌우듯이 네. 그래서 정말 1대1 싸움 구도가 좀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뭐 크게 밀렸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네, 일단은 경기 자체가 그렇게 가면은 쉬운 유형의 경기는 솔직히 그렇죠. 없죠. 그리고 음. 멕시코도 결국에는 이 대표팀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무패인 기간이 굉장히 길고, 월드컵 전에도 이제 평가전 했던 팀들 보게 되면 뭐 세르비아도 있었고 뭐 벨기에도 있었고 뭐 다양한 팀들이랑 전력이라도 꽤 좋은 팀들이랑 경기했을 때도 이제 다 굉장히 인상적인, 그러니까 결과도 좋았지만 결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경기력이 좋아서 이제 결과도 나쁘지 않았던 거고, 특히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박살내다시피 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팀이랑 이런 경기가 펼쳐지게 되면은 사실 뭔가 시원시원하게 막 파쇄하는 경기는 솔직하게 나오기는 힘들죠. 근데 음. 반면에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개선할 점이 없었냐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그건 아닌 거고, 특히 이제 뭐 이미 얘기가 많이 됐지만 뭐 교체 관련 부분이라든지 음. 조금 더 선수의 이 유형 혹은 선수의 캐릭터를 감안했을 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는 좀 해볼 법하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음. 뭐 선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경기 등에도 뭐 선수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했다. 굉장히 잘했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저도 와닿았던 게 영훈이 형이 얘기했던 것 중에 멕시코라는 팀이 한국을 좀 고려해서 본인들이 원래 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형태로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축구도 말이 좀 높아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와닿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제 3차전 정말 중요한 경기거든요 사실 자력으로 우리가 이제 32강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경기이고 단 하나의 경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고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게 되면 이제 우리가 4위로 떨어지게 되는데 남아공이라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이제 우리 그럼 남아공 이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남아공이라는 팀은 이제 영훈 형이 보셨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좀 느낌이 있는 팀인지.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아공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팀적인 레벨이 높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어, 뭐 이게 뭐 평가절하하고 뭐 그런 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냥 분석을 해서 봤을 때 상대적인 얘기지만, 이거는 어쨌든 이번 월드컵 참가하는 국가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선수의 이름값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팀적으로 이제 기능하는 것들을 이제 좀 면면히 보게 되면은 수준이 높은 팀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지금 이제 이미 뭐 1차전 때도 전력 누수가 발생을 했고 2차전 때 또 이제 경고 누적이 발생이 돼서 이제 3차전도 이제 전력 누수가 어쨌든 핵심 자원이 이제 2명이 빠진 상태로 경기에 임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 외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경기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로우 블록으로 수비해야 될 땐 로우 블록, 미드 블록 해야 될 때 미드 블록, 하이 프레싱 해야 될 때 하이 프레싱, 혹은 자기들이 공 가지고 지공해야 될 때, 혹은 자기들이 역습해야 될 때, 모든 경기 어떤 경기는 특정 상황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어떤 경기는 또 다른 상황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있지만, 각 경기 매 순간마다 그 자기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결국에는 다 그 순간만큼 그거에 능동적으로 혹은 뭐 어느 정도 리액션하는 것처럼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아공은 좀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 특히 이번에 체코전의 경우에도 실점할 때 보면 이제 스로인에서 시작돼 가지고 맞아요. 이제 스로인에서 실점을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스로인의 경우에는 이제 롱스로인을 던진다는 거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거고, 물론 좀 빠르게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처리를 했는데 득점까지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미드필더나 이선이랑 일선 같은 경우가 이 내려오는 속도나 반응 같은 게 보면은 그렇게 할 거라는 게 전혀 인지가 안 돼 있는 아,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결국에는 그 눈으로 봐서 막 수비를 막 몇 명 벗겨내고 그게 아니고 그게 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전략 전술의 관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조금 예, 아쉬운 부분이 있는 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좀 그 2차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좀 긍정적이었다는 부분. 후반전에 물론 체코가 좀 내려앉은 건 있었거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이었다고 '이 팀 좀 이거 좀 강한데.'라고 체코를 상대로 했을 때 좀 느꼈던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지공을 본인들이 공을 가지고 좀 많이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날은 또 이제 4-3-3으로 이제 경기를 하는 모습, 4-1-4-1 내지는 4-3-3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이제 윙이랑 이 인사이드 하프 혹은 뭐 메잘라랑 풀백이랑 이제 3인 유닛이 돼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기적으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지셔널 어택으로 해서 조금 더 느린 템포로 공격을 가져갔는데 좌우 측면 모두 이 3인 유닛 활용해서 이제 공격하는 경우는 공격하는 모습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백스리와 그리고 상대의 백포가 이제 만났을 때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멕시코전과 체코전의 접근 방식이 뭐 아예 같진 않았었잖아요. 특히 이제 좌우 윙백에서 보게 되면은 뭐 윙백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차이가 컸죠. 이제 설명훈 선수가 왼쪽 가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김문환 선수가 나오면서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그것 같은 경우가 좀 멕시코전에는 조금 크지 않았나. 근데 반면에 뭐 큰 틀에서는 그렇게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남아공전도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우리 입장에서. 그게 근데 저는 솔직히 멕시코 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상대 팀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이 있을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상대가 제안하는 거, 상대가 프로포즈하는 걸 얼마만큼 잘 풀어가느냐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체코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1-3-1로 이제 경기를 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적 우위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은 이제 여기죠. 계속해서 중앙에서 미드필더 같은 경우 좌우를 좁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좌우 이 센터백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가 없었고 압박을 해서 이제 공을 가지고 전진했을 때 나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수적 우위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10번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3-2-4-1이라서 미드필더 여기서 좁혀 오더라도 특히 이제 6번 홀딩 같은 경우 한쪽으로 오게 되면은 반대쪽 홀딩이 비게 되고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맨투맨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날은 결국엔 좌우에서 한 번씩 나왔던 게 3선에 있던 황인무 선수가 이 공간으로 넘어가면서 득점은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왼쪽에서 나왔고요. 반쪽에서 왼쪽에서 나왔고 반면에 이제 전반전에도 이미 한 차례 이 공간을 황인무 선수 갔고 백승호 선수도 이제 한 번 가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내용이 풀리다 보니까 특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상대 라인과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보니까 거기서 상황이 풀려 나갔던 거고 특히 이제 약간은 5백이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5대5 구도가 맞춰지니까 여기서 5대5 구도라서 윙백 같은 경우도 체코는 거의 이제 맨투맨은 좀 미리 나가려는 성향이 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게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는 백라인이 온전하게 지역 방어를 하나가 나가면은 나머지 둘은 이 나간 공간을 좁혀야 되거든요. 좁히는 건데 체코 같은 경우는 결국엔 차이가 있었던 게 좌우 윙백 모두 다 이제 나가서 우리 윙백을 압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벌어졌고 이제 그거를 미드필더에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좀 활용하면서 이제 득점까지 갖고 이제 경기가 풀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반면에 근데 이제 체코가 아니라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이게 간격 자체가 좀 더 좁죠. 타이트하게. 네, 좀 더 좁고 좁다는 말인즉슨 그러니까 이게 11대 11에 가서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큰 틀에서 양자택일이 걸리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을 가진 입장에서 자꾸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를 하면은 보통은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가 백라인을 올리죠. 그렇죠. 땡기죠. 올리고 미드필더를 좁혀서 이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공을 가진 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러면 어디가 생겨요? 뒷공간이 상대적으로 생기죠. 그럼 뒷공간으로 뛰어서 자꾸 또 뒷공간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백라인이 어떻게 해요? 자꾸 무르게 되죠. 그럼 내리죠. 그러면 또 어디로 플레이해요? 그럼 또 라인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자랑 후자를 봤을 때 이제 전자로 어쨌든 라인 사이 공간이 자꾸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구조 자체가 이제 5-1-3-1 형태였다 보니까 여기서 약점이 자꾸 발생을 해서 그걸 공략을 했던 건데
체코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멕시코 같은 경우. 예, 멕시코 같은 경우. 멕시코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쪽에서 좀 더 가져갔어야 되는 건 뭐예요? 결국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뒷공간으로 이제 조금 더 가는 플레이가 나왔어야 돼요. 특히 더군다나 이제 거의 약간 맨투맨 형태로 완전히 겹치는 형태로 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좀 더 큰 폭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났어야 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은 저는 겹쳤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9번으로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것과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1선으로 봤을 때 1선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2선이죠. 1.5선 내지는 2선인데 우리는 이재동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나왔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 멕시코가 우리한테 제한한 경기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재성 선수나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를 거의 잘 안 그렇죠. 하는 길게 하는 선수죠. 선수는 아니죠. 되려 이제 와서 서포터 마크를 와서 공이 3선에 있으면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데 그 장점이 능한, 있는 선수인데,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애초에 라인 자체가 높고 컴팩트하게 맨투맨처럼 완전히 이제 붙어서 수비를 해버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날도 이제 몇 장면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이재동 선수도 이제 보게 되면은 공이 그래도 어쨌든 순환돼서 나오는 상황은 있었는데, 이제 이재동 선수는 이제 좀 더 가져갔던 게 뭐냐면은 전형적으로 이 3-2-4-1 내지는 3-2-5를 5-2-3으로 미러전으로 수비를 하면은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뭐냐면 여기서 일로 이로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2대1을 거는 거예요. 압박을 온다고 치면은 여기서 받아서 2대1 걸고, 특히 이제 오른발잡인데 왼쪽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대각선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타이밍이 되게 좀, 그러니까 빨라야 된다고 하기는 그냥 딱 잘라서 직관적으로 빨라야 된다가 맞긴 한데, 그러니까 아주 적절해야 되는 거죠. 미리 와야 돼요. 음. 미리 와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너무 일찍 오면은 얘가 이걸 보고 압박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요. 그냥 그러면은 뒤로 물러버리니까. 물러나고 그냥 원톱이 이렇게 오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수비가 그냥 돼요. 음.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한테 공이 여기서 올 때쯤에 얘가 이 윙포워드가 우리 센터백한테, 우리 스토퍼한테 고정이 돼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끌려나갈 수도 있고 끌려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선 자체가 고정이 돼서 이 선수를 내가 수비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지가 되었을 때 그 타이밍에 공이 오고 있을 때 미리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미리 나오게 되면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걸 막아야 되는 거는 센터백이죠. 특히 미러전이기 때문에 맨투맨으로 붙여놨다 보니까 이게 끌려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끌려 나오게 되면 이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일로 여기서 9번이 빠지던지, 아니면 9번이 받으러 나오고 여기서 2대각선으로 빠지던지, 아니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윙백이 뒤로 빠지던지. 옵션이 3개나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만약에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오픈으로 열려버리는. 이제 이기혁 선수 있으니까, 기억이 있으니까 왼발 주면은 그럼 그냥 여기서 이제 플레이 하는 거죠. 여기서 플레이 하는 거 대신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윙백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보통은 통상적으로 이제 센터백이 오는 경우인데, 있으면은 여기서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더 큰 폭으로 더 격렬하게 움직여야 돼요. 뒷공간으로 이제 가려는 움직임이 계속 좀 있어야 되죠. 또 만약에 풀백이 가면 또 여기가 열리니까. 네. 근데 이제 이날 같은 경우 보면 이재동 선수가 이게 타이밍이 한 2-3번 정도 제 기억은 있었는데 이게 타이밍이 좀 안 맞아요. 약간 늦는구나. 그러니까 늦으니까 제 표현으로는 나오고 있다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몸이 180도 열려 있어서 공을 받았을 때 플레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그게 누구는 이만큼일 수도 있고 누구는 이만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열려서 발을 붙인 상태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경기 보신 분들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받아요. 근데 그러면 이미 수적 우위는 없어요. 그냥 1대1, 1대1의 그냥 연속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볼을 뒤로 빼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개가 안 되는 거고, 혹은 보통은 이 상황이 오면 이제 뭐 가져갈 수 있는 게 움직임이 여기서 뭐 이 체코랑 했을 때처럼 이선 선수가 여기서 그냥 빠져서 끌고 들어가 버리고 나오고, 뭐 여기서 이제 뭐 황인범 선수 왼발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넘어간다든지. 이제 잉글랜드랑 크로아티아 보면 잉글랜드는 이런 식으로 좀 경기를 했죠. 물론 상황은 조금 달랐지만 이제 흔히 얘기한 돌려치기 하는 형태인 거죠. 이런 그러니까 착착착 맞아야 되는 거네.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벌써 제가 설명하는 것만 해도 말이 되게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A랑 B가 아니고 뭐 보통 이제 3자 플레이 많이 얘기합니다만 3자도 아니고 거의 4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3자는 사실 왜 하는 거예요?
사자가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이런 포인트가 또 조금 있었고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강인 선수는 이재성 선수 쪽을 얘기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어디 있어요 보통? 아예 그냥 여기 물론 여기 이제 내려왔다 보니까 여기서 이한범 선수가 올라가고 뭐 김문환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한범 선수가 크로스 올리는 장면도 있기는 했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보게 되자면은 이건 없단 말이죠. 이 옵션은 없어요. 이 옵션은 없다 보니까 그리고 9번을까지 이걸 엮어서 보게 되면은 결국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9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옵사이드 한 차례 나왔는 이제 슈팅 막혔던 거 있잖아요. 막혔던 거인데 그 같은 경우도 9번이 손흥민 선수 경우에 빠져들어가는 선수긴 하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그것도 9번이랑 이 10번은 결국엔 엮여서 9번이 나오면은 10번이 들어가고 혹은 10번이 나오면은 9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윙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 상황이 묶여서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날 선발 라인업도 구성을 보면 이제 여기서 약간 그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선수의 애초에 캐릭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상대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이라는 옵션이 이런 침투를 자주 하지 않다 보니 네. 결국에는 뭐 두세 가지 경우에서 이건 배제가 되고 뭐 이재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침투는 손흥민 뭐 윙백 정도만 이제 고려할 수 있고 그러니까 특정 상황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은 좋은데 거기서 이제 프로필이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좀 드네.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체코전에는 됐는데 왜 멕시코전 때는 안 돼? 왜 상대가 우리한테 제안하는 상대가 우리에게 경기에 뭔가 하게끔 만드는 것들인데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보자면은 여전히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로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언젠 네. 되고 네. 언젠 안 되고 그게 근데 전적으로 왜 상대가 수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가 약간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가고 상대가 저렇게 했을 땐 또 이렇게 가고 그게 특히 이제 결국에는 대표팀을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은 많이 없다 보니까 선수의 캐릭터를 파악해서 그 선수 조합을 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선수가 그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게끔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여지가 있었다고 이제 봅니다. 1, 2차전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뭐 다시 돌아와서 남아공전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저는 제일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남아공이 백파이브로 하냐 백포로 하냐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은 1, 2차전이 표본이 있는데 1차전은 5-3-1을 했고 맞아요. 그다음에 2차전 체코전은 4-1-4-1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4-1-4-1을 했는데 일단은 4-1-4-1을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4-1-4-1을 하면은 결국에는 포백이면은 이제 좌우 윙백 같은 경우가 프리에 놓이게 되고 특히 이제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10번 유형의 선수가 둘이 있다 보니까 계속 중앙지향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구도는 결국엔 똑같거든요. 6번 같은 경우 한쪽을 이제 막을 거고 한쪽 이제 10번은 결국엔 비는 건 이제 센터백 같은 경우가 점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3백이 아니고 4백이면은 여기서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1대1이 열리게 되고 공이 만약에 오른쪽에 있을 때 한 번 왼쪽으로 왔을 때 6번이 왔다가 그래서 뭐 공을 순환해서 이제 뭐 떨어져서 받을 수도 있고 떨어져서 받았을 때 여기서 만약에 공 받는 걸 의식해서 센터백 한 번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공이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뭐 센터백이 받을 수 있지만 공이 이렇게 받기 때문에 뒤에서 쫓아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조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이 백라인에 대한 수적 우위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잘라서 보게 되면은 5-4가 걸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특히 완전히 남아공이 공격하다가 아니면 뭐 파울이 일어났거나 해서 완전히 수비로 조금 간격을 다 좁히지 못했을 때는 이 상황을 좀 활용을 하면은 5-4가 걸릴 수가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방금 1, 2차전 설명드린 것처럼 봤을 때 상대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폭백이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약간 이 구조 자체는 이제 체코랑도 비슷하긴 하네요. 체코가 수비했을 때 어쨌든 홀딩에 대해서 우리가 2대1을 계속 가져갔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네, 반면에 근데 체코의 경우에는 이제 5백이었죠. 5백을 했던 거고. 그래서 더 우리의 현재 기조의 흐름이라면 더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아공이 4백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제 그 입장에서는. 느낌상. 네. 왜냐하면
여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1, 2차전을 이제 분명히 봤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그전 경기도 봤을 거라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5-3-2를 또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1차전을 멕시코전은 5-3-2로 5-3-2 수비. 예, 5-3-2로 했어서 물론 뭐 이번 대회 5-3-2 수비하는 팀이 좀 많네요. 5-3-2도 많고 5-2-3 근데 사실 5-2-3이 제일 많죠. 아 근데 5-2-3은 약간 네. 좀 그냥 표본화가 좀 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많은 5-3-2. 팀들이 3-2-5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5-2-3으로 수비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저도 이번에 중계하면 느꼈는데 일단 콩고가 그렇게 수비했고 네, 굉장히 그렇죠. 잘했죠. 네. 그리고 스웨덴도 5-3-2로 수비를 해요. 네. 네, 그래서 5-3-2 수비하는 팀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스웨덴도 5-3-2 하다가 바꿨죠. 바꿨죠. 정말. 예. 너무 백포로 바꿨죠. 너무 털려가지고 예. 바꿨죠. 근데 어쨌든 5-3-2로 수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나바공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네.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럼 5-3-2로 한다고 치면은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또 이제 골머리를 좀 우리는 이제 골머리가 좀 아파요. 결국에는 5-3-2는 이제 뭐 5-2-3이랑 다르게 이제 가져가는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코어. 예, 센터 채널을 안 내주죠. 구조 자체가 특히 3이랑 2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결국엔 다 대각선으로 M자로 돼 있기 때문에 혹은 W자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 공간에서 이제 플레이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어쨌든 사이드고 이제 네덜란드가 사실은 네덜란드가 2차전 어디랑 했죠? 네덜란드가 스웨덴이랑 해서 이걸 스웨덴. 굉장히 잘 활용했었죠. 네덜란드가 스웨덴이랑 해서 이거를 거의 완전 좀 먹어 들어가는 맞아, 형태를 맞아. 보여줬는데 근데 네덜란드는 전형적으로 뭐냐면 전형적인 4-3-3이 4-3-3이어서 풀백을 위치시켜 놓고 이제 프랭키 데용 6번이 있어서 여기서 묶고 계속 포백을 써가면서 이제 이걸 한쪽으로 끌어들이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그냥 한 번만 이제 돌아가더라도 6번 돌 수도 있고 아니면 와서 끌어들여 놓고 센터백 와서 돌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둠프리스가 계속 열렸어요. 네, 1선이랑 2선을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포백을 할 것 같진 않거든요. 아 그러네. 네, 포백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럼 그냥 3-2-5로 한다고 치면은 그 구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순환 자체가 백스리로 하는데 백스리로 5-3-2를 상대로 이제 물론 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해버리게 되면은 그냥 고정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왔을 때 2선을 못 넘어요 계속. 아 2선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규칙성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규칙성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거를 돌아갈 수 있게 바리에이션을 변화 형태를 묶어서 그걸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월드컵 준비 기간 때도 그랬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규칙성은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5-2-3을 상대로 했을 때 우리가 메리트를 보일 만한 규칙성은 생각보다 없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포백이 아니어도 일시적으로 포백을 만든다든지 그게 뭔가 변화 형태를 가져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나올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회의적인 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서 일부러 이제 넓혀서 안 잡고 넓혀서 한쪽은 센터백 넓히고 이제 미드필더 같은 거 떨어져서 이제 뭐 할 수도 있고 뭐 기혁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규칙적으로 이제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흔히 얘기하는 정해놓고 하는 그러니까 전략성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 패턴 말고 상대 때문에 저절로 상호작용하면서 보여지는 패턴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백3에서 백4로 순간적으로 변형할 때가 있었잖아요. 네. 빌드업 시. 그러니까 뭐 네. 황인범이 떨어진다든지 이강이 네. 떨어지는 건 생각해 보면 상대의 미들에 이제 1대1로 압박을 당할 때 선수들이 공을 좀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시야를 앞으로 두기 위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규칙성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즉흥적으로 선수들이 약간 행하다 보니까 이루어졌던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5-3-1을 하면 사실 애를 먹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도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발 라인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뭐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재고를 해볼 만한 부분은 특히 이제 저는 다른 어떤 포지션보다 이제 왼쪽 윙백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결국에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랑 관계없이 대한민국이란 팀의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찬스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는 이 공의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채널에서 공을 가졌을 때 여기서 왼발로 대각선이 공이 들어가면서 뭐 황인범 선수 골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걸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꼭 그게 그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그 입중계에 나왔을 때 얘기했던 것 이태석 선수가
첫 골 넣을 것 같다라고 그냥 농담만 진담만 했던 게 가나전 때도 그랬지만 좀 더 박스 가까운 쪽이지만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선수는 막지 못하는 선수거든요. 왜냐면 공이 여기 있으면은 다 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들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체코전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전 때, 평가전 때. 평가전 때. 이태석 선수가 골 넣었을 네. 때. 예. 이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맞아.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가장 위협적인 공격 루트라는 걸 감안한다면은 여기는 조금 더 버티컬한, 좀 더 종적인 선수가 들어가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 싶긴 해요. 특히 더군다나 멕시코전까지는 선발 라인업은 오케이. 선발 라인업은 멕시코가 그래도 뭔가 전력적으로 강한 팀이고 약간 안정적인 선 판단을 할 수 네, 있다고. 선발 카드는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근데 남아공은 사실은 좀 다른 얘기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진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경기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왼쪽 윙백 카드는 이번에는 좀 제고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엄지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른쪽은 양현준을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뭐 옌스라는 카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선 자원들을 이제 윙백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럴 때 사실 이런 판단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랑 엮여서 결국엔 같은 결입니다만 이제 9번이랑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같은 경우. 네, 저도 이제 경기 끝나고 얘기를 했었고 뭐 다른 데 나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9번을 온전하게 놓고 손흥민이랑 카드를 여기다 이제 쓰느냐. 특히 이제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거 이제 이게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빠져들어가. 왜냐면 결국엔 이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 그렇죠. 이 삼각형인데. 여기서 나오면은 또 이 공간이고 이 공간이고. 이게 지금 월드컵도 제가 보지만 다 여기예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요만큼이에요. 어떨 땐 요만큼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이만큼일 때도 있고. 근데 요만큼이어도 이거를 순간 공략할 수 있으면은 여기서 골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제 더더욱 더 여기서의 조합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공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더더욱 더 지금 여기 이 두 선수 연관성이 중요해 보이네요. 네. 물론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네.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선수, 우리 입장에서 왼쪽 인사이드 포워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네. 침투를 할 때가 우리의 가장 좋은 공의 흐름의 도착지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손흥민을 여기다 쓰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계속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뭐 또 같은 얘기입니다만 어차피 그리고 여기는 이강인 선수가 거의 뭐 이제 여기는 바뀔 여지가 그렇죠. 많지 않은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이제 바리에이션을 계속 가져갈 만한 것도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떨어지면은 이게 비니까 이때는 여기서 땡기고. 들어가서 이양호 선수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또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렇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좀 변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게 센터백이니까. 빠른 편이 또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매우 빠른 편이 아니라서. 센터백이라서 조금 좀 약간 갭이 있긴 한데 위화감이 조금 들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가 뭔가 차가는 해야 돼요. 뭔가 생각을 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선수들한테 각인시켜줄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스리를 쓸 때 좋은 경우, 그러니까 경기가 잘 풀리는 이제 유럽 팀들을 보면 사실 스토퍼의 전진이 거의 이제 필수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말한 것처럼 미드필더가 좀 내려와서 받으면 윙백은 네. 당연히 네. 연관돼서 그야말로 연관돼서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 네, 아니면은 이제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어차피 끌려 나오니까 한 라인 위로 이제 간다는 그치. 사실 이건 우리가 좀 잘하는 건데. 이게 그리고 J리그 팀들 같은 경우가 엄청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3선에서 네. 2선 넘어서 1선까지 가는. 네, 여기서 이걸 이렇게 그래서 곤쪽에 공이 있다고 치셔서 여기서 이제 1대1로 수비를 해보려고 하면 얘가 뛰어버려요. 이걸 그냥 가버려요. 그 저희가 저번에 프리뷰할 때도 제가 얘기했죠. 맞아요. 히로시마 같은 네. 경우도. 근데 이게 J리그 팀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순간적으로 약간 3-1-6이 되는 거죠. 한 라인 그냥 가버리고 여기서 6분 끌어맞추고. 근데 이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못 맞거든요. 그냥 여기서 9번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치. 9번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어쨌든간 장치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역시 남아공이란 팀의 이제 전력을 우리가 쭉 봐왔을 때 이렇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이 바리에이션 네. 패턴이 좀 나오면 대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그야말로 누가 빠졌을 때 예상하지 못한 선수가 빠졌을 때 착착착 이게 바로바로 이 수비 조직이 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나올 수 있을지가 문제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저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상대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근데 이게 월드컵이고 다 이 엘리트 레벨이니까 상대가 어떻게 할지는 예측은 하는 거죠. 다 예측이 되어 있죠. 예측을 하고 근데 예측을 해서 상대한테 맞춘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근데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도적인 예, 또 예, 예. 팀이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기준도 뭐 아주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네.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밟아왔던 거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뭐 갑자기 뭐 백포를 해야 된다, 뭐 네. 누굴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단 우리가 지금까지 2경기 동안 해왔던 것들을 봤을 때 남아공을 붙여보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거 좀 장점이 나올 것 같고 그걸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확실히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경기 때도 이제 지난번에 멕시코전 보면 한 번 나왔잖아요. 이 기혁이가 공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맞아요. 공 이제 예. 스로인 됐나 그러고 나서 그 앵글 나와서 줄 데가 네, 없어. 아무도 없어. 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라고 근데 했구나. 그게 아까 말씀드린 특성 자체가 선수 특성 자체가 다 공에 다가오는 유형의 선수들인 것 같아요. 이게 이걸 근데 이게 왔다가 더 격렬해야 돼요. 맨투맨으로 특히 튀어와야 되는 거죠. 했다가 더 격렬하게 움직이고 나한테 안 와도 가고 그러면서 공간이 생기면 여기서 이제 또 9번이 나온다는 이런 식으로 2차, 3차, 4차 움직임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멕시코전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나왔어요. 저도 굉장히 신기했지만.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남아공 붙여봤을 때 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컨테스트 흐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초반에 좀 강한 흐름을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꽤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형님? 근데 뭐 그거는 사실 다양한 뭐 모르죠.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했는데 뭐 프리킥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프리킥이 나왔다 보니까 세트피스로 와서 수비를 세트피스 정렬했다가 거기서 뭐 변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남아공이 세트피스를 처리했는데 그 이후에 그냥 인플레이로 흘러서 남아공이 우리 진영에서 지공을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면 우리는 미들블록을 계속해서 그때는 수비를 해야 될 거고 공이 빨리 돌아온다면 좋겠지만 공이 빨리 안 돌아오면 수비하는 시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저는 거기서 그러면 공을 뺏어내서 역습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역습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근데 그 상황이 계속 길어진다면 로우블록, 미들블록에서 수비를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랑 딱 같은 얘기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당연히 공을 우리가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서 뭐 공격 찬스를 만들어낸다면 좋겠지만 근데 뭐 꼭 그런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코치의 관점에서 남아공전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래도 키워드 뽑아보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그냥 단순히 주는 선수, 받는 선수가 아니고 좀 동시다발적으로 묶여야 되고 특히 이제 상대 백라인 뒷공간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3차전 한 경기 남았고 설마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부디 32강 리뷰 저희가 프리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저희 남아공전 3차전 전술적 프리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